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의 정치사와 또 이 정치학의 과제, 수입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 1강의 세 번째 그 파트로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과학적 접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대 비극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진실을 파악하는 역량을 우리 현대인들은 그걸 과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과연 정치학이 정치과학이 될 수 있는가는 앞으로 더 토론을 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그 방법을 위한 접근, 즉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 몇 가지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과학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 즉 말하면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뭡니까? 큰 과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무슨 학문을 공부를 하든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 행운아들입니다. 이제 그 정치학은 이 올바른 선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초적인 몇 가지를 달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다뤄보십시다.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고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 정치학자신데, 그분은 A Frame for Political Analysis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좋은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이 정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라는 건 뭐냐? 인간의 공동체 내에 배타적 비례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의 대상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개념은 경제학에서 하는 개념하고 거의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욕구의 대상은 뭡니까? 재화라고 부르죠. goods라고 부르죠. Goods, goods. 재화라고 부르는데, 재화라는 게 어떻게 존재해야 경제학의 대상입니까? 배타적이고 비례적으로 존재를 하는 재화만이 사실은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공기는 그건 아주 중요한 재화이긴 하지만 분석의 대상은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재화입니다. 그러나 이제 논에서 키우는 쌀은 그건 배타적이고 비례적으로 존재하는 재화지요. 누군가는 가지고 누군가는 가지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적게 가집니다. 사회적 가치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권력이죠. 권력하고 지위하고 여기서 이제 같이 등치시켜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통령직위는 5천만 한국 사람들 중에 한 사람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피투성이 나는 싸움들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도 300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00명이니까 300명에 한해서 배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300명을 어느 당은 200명을 가지고 어느 당은 100명을 가집니다. 이게 비례적으로 가지게 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도 중대한 사회적 가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권위적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무나 가질 수 있어서 가진다 그러면 그것은 이 정치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떠 있는 공기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 우리가 보통 미친놈이라 그러죠. 참, 하늘에 떠 있는 공기를 이건 다 내 거니까 돈 내고 살아든지 나한테 나를 경배해야만 내가 이거 나눠준다 그렇게 하면은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배타적이고 비례적으로 존재하는 재화를 배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권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하든 강제적으로 하든 누군가를 특히 그 배분하는 사람의 배분을 따르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배분하는 것이 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대통령을 결정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국민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세워놓으면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따르는 거죠. 그것은 뭐 대통령이 허라 마라 이야기를 안 해도 헌법이 제정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적인 배분이죠. 대통령이 콜로라 문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를 들면 대구에다가 100억을 내려주겠다. 그건 권위적으로 갑자기 100억을 그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점에 있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이 정한 권위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해직시킬 수 있고, 그걸 폭력으로 그것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 나누어 방식입니다. 정치학은 뭐냐? Political Science, 즉 정치과학은 뭐냐? 정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뭐였죠?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다루는 학문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 이것이 뭡니까? 아무 방법이나 주장을 하거나 아무 절차를 주장한다면 그게 사실은 그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정치학에서는 정치학의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예를 들면 내가 어쩌에게 꿈에서 산신령을 봤는데 산신령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정치학이란 따라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분이 연구를 한 결과로 사회적 가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치를 정의했다. 그 책은 여차하고 그 발간 연도는 1965년도이다. 그리고 발간한 출판사는 프렌티스 홀이다. 그러면 그건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방법과 절차를 지금 배우는 것이 바로 또 여러분들의 대학에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절차는 과정이고 수단이고 정치 그 자체는 본질이죠. 이것이 이제 또 뒤바뀌면 안 되겠죠. 여하튼 방법과 절차를 그 자체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과학철학이라 이렇게 따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정치과학, political science라는 거, 사이언스를 이야기했는데, 과학이라는 건 뭐냐?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을 얻기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 과학에 대해서 어, 유치원 때부터서 많이 접했죠. 그러나 과학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아마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과학의 정의를 지금 이제 듣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을 얻기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목적은 뭡니까?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이죠. 궁극적인 진실은 몰라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인식이 유한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실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이제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과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 두 세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 독단, 통주관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는 것과 아는 것에 관한 것이죠. 믿음, 독단, 통주관성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믿음에 근거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절차에 따라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백종국 교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확실합니까? 제가 백종국 교수입니까? 이 목소리 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해졌죠? 분명히 첫 동영상에 백종국 교수 얼굴은 나왔는데 목소리도 비슷한데 혹시 백 교수가 어, 게으름 피우고 어디 다른데 강사나 제자를 한 사람 시켜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 수 없지 않겠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저 목소리로 들어보아하니 저번에 동영상에서 봤던 백 교수가 틀림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백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걸 우리가 독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독단의 비극 이야기 했었죠? 내 혼자 생각하는 거, 내 혼자 가지는 믿음은 독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믿음을 공유할 수 있냐 이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다운로드해서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는 지금 백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무리 방법과 절차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이 믿는다는 게 이게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는 이 서로 믿어주는 거, 이 공통의 인식을,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그 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과학 철학에서는 통주관성이다. 상호주관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상호주관성 혹은 통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가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인 믿음이 가능하고 또 그 믿음 위에서 과학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과 아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보는 것은 아주 이 과학을 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멜로뽕띠라는 분이 프랑스의 과학철학자가 이제 현상학자 혹은 과학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조사를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인간이 아는 것은 거의 한 80% 정도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식, 인간 두뇌가 인식하는 통로가 뭐가 있어요? 일단 눈, 그 다음에 코,
눈과 귀가 있겠죠. 눈과 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또 냄새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피부도 중요하죠. 피부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 피부에 있는 털이 움직이니까, 바람이 부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양한 인식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눈이죠. 눈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식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글도 보고 또 뭐 그림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 귀로도 듣고 해서 눈과 귀를 지금 100%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불확정적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칠판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불확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칠판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죠. 그 이 도표를 보세요. 표 1과 표 2가 같은 데이터입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입니까? 어때요? 같은 데이터죠. 데이터 같지 않아요? 그런데 표 1은 아주 급하게 성장한 것으로, 이거 대한민국 그 퍼캐피타 GDP를 보여주는 도표인데, 1961년부터 2005년까지 표 1은 굉장히 급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표 2는 엄청 느슨하게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표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정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불확정적인 우리 눈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확정성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유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봤다. 그래서 100%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눈에로 들어오는 지식조차도 이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을 하고 또 검토를 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과학을 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